지난번에 했던 1주제, 2주제는 이제 선지시대와 전환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호남 쪽, 마한 쪽과는 관련된 자료가 조금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한과 삼국시대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마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넣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주제는 신과 후한시대의 기록에 보이는 애매칸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보통 이제 전환과 후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은 왕조 시기가 짧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관련해서 왕망의 신, 이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어서 따로 신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에 이제 전하는 게 위락의 내용인데요. 신왕조가 전환도 아니고 후한도 아니다 보니까 한서나 후한서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고요. 위락에만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왕년과 20에서 23년 사이, 그 왕망의 거의 왕망 조건의 끝날 무렵, 그 무렵에 이제 해당되는 일인데요. 이 당시 진안의 우거수라고 전해지는 염사치 또는 염사착이라고 부르는 이 인물이 낙난 땅이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다 뭐 이런 소문을 듣고 낙나오는 망명을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 망명하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후레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밭에서 새를 쫓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사마리아 한 나라 사람이 쓰는 말과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한 나라 말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들은 한 나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중국 한 나라 사람이고 이름 호레이다. 우리 무리는 1,500명이었는데 원래 벌목을 하려고 왔다가 진안에게 붙들려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3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간 이들이 1,000명에 해당되는 무리가 진안에 붙들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염사치가 자기 호레와 함께 낙랑에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하고 결국은 낙랑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안이 이제 배상금을 물리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배상금으로 진안 사람 15,000과 변환포 15,000필 굉장히 많은 양의 배상금을 이제 물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안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때의 진안,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사만, 마한, 진안, 변환 할 때 그 진안과 같은 의미가 되다 보니까 영남쪽 세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진안은 반드시 영남쪽 세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염사치가 양랑으로 가는 길에 만났다는 점에서 이때의 진안은 영남쪽 세력이 아니라 중부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당시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낙랑에서 배를 타고 진안 이어박에서 오는 그런 장면이나 호레 무리들이 벌목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 쪽까지 내려오기는 좀 어렵고 이때의 진안은 중부일대 세력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지역 세력을 진과 관련해서 진국 또는 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기록이 몇 가지가 이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제국 마한의 목제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목제국 왕을 진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한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진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진안의 진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백제 부여용 묘지명에 보면은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의 아들이죠. 부여용이 이 사람의 묘지명에 보면 백제 진조의식 그런 의식이 드러나 있는 구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부 지역도 진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때의 진안은 꼭 연안 진안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중부 지역 세력까지 포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호레 무리는 누구인가? 일단 요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각자
한나라 사람을 하니까 가까운 낙랑군에서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낙랑의 한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배층입니다. 몇몇 낙랑 쪽도 많은데 중국에서 이민이 들어오고 일부가 이제 지배층을 이루면서 낙랑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벌목을 하러 내려왔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낙랑의 한인들이. 그래서 이때 한인들은 낙랑군이 아니라 중국 본토 쪽에서 들어온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1500에 해당되는 이 중국인들을 진안이 사로잡았다는 점이에요. 무력의 어떤 충돌 속에서 이들을 제압했다는 건데 그만큼 진안의 어떤 군사력의 역량이 이 정도의 어떤 1500의 중국인들을 제압할 그런 수준이 되어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안의 지금 정책 영향력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때 한인,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 한인은 누구일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제 기록이 거연 한간, 목간이죠. 거연에서 감수성 장애에서 조사되었던 거연 한간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살필 수 있는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연 한간 33.8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왕망의 신왕조 시기 때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 5년에서 6년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원 후 18에서 19년 사이, 앞선 기록에서 보면은, 앞선 기록이 지왕년가 20에서 23년이죠. 3년간 언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3년을 앞으로 당기면은 17에서 19년 사이, 20년 사이, 바로 삼복년간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의 기록인 셈이죠. 이 기록에 보면은 10월 이게 한 가지 일로 승상이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왕망의 신왕조 시기에 승상이 이제 황제에게 아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임해 해적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낙랑과 요동에 이제 이들이 출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에 출몰하는 이 해적의 거수를 잡으면은 10,000금의 상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에 내용 담겨져 있는. 그래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임해에서 발생했던 해적들이 낙랑과 요동까지 와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셈이죠. 이 임해라고 하는 지역은 강서성 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강서성에서 천봉 4년에 과전이 세력이 공기를 한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천봉 4년의 같은 시기에 한동에서 한동 양해에서도 영호의 도적대가 일어나서 이들이 해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적의 무리들이 활동을 하다가 요동을 거쳐서 낙랑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임해에서 일어났던 3모4년 도적대의 기록인데요. 가전이의 무리입니다. 임해에서 가전이 무리 등이 도적이 일어나서 회계의 장주까지 와서 활동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 도적대가 이제 기왕 2년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기왕 2년에 삼국 출신 저의 노력으로 가전이가 이제 문서로서 항복할 것을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하러 가는 도중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왕망이 그 시신을 거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무덤도 그러니까 사당도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가전이의 무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아직 이제 최고 지도자인 가전이는 죽었지만 그가 거느리고 있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를 포섭하기 위해서 잘 대우를 한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는 데가 없었다. 여전히 도적들이 할기를 쳤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지왕 2년까지 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낭야 여자 영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낭야와 임해, 장주, 방금 가전이 우리가 임해에서 일어나서 장주까지 와서 활동을 했다. 그 해수를 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활동을 한 거죠. 이들이 요동과 낙랑까지 출몰을 한, 이미 이제 굉장히 넓게 해상 활동을 한 셈인데, 가는 도중에 낭야에 일어났던 그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낭양에서 일어났던 그 도적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여자였던 영모라는 사람이 공개를 해요. 원래 이제 그 아들이 현의 관리였는데 그 현의 그러니까 현령에 의해서 원통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 어머니가 자기의 재산을 다 이용해서 술을 팔아가지고 병장기와 노다가랑 병장기를 모으고 여러 빈궁한 소년들을 모아서 무리를 크게 이제 모은 거죠. 한 100여 명 모아가지고 회곡현을 공격을 해서 결국 그 원한을 푼 거죠. 풀고 나서 다시 이제 지금 관리를 죽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해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천봉에서 지왕영란이 왕만정권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기예요. 각지에서 도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인데 천봉 5년부터 이미 여러 지역에서 공기가 일어나고 도적들이 많이 활개를 치는 시점인데 이 시기에 이 임해와 낭양에서 일어난 이 도적대들이 해적이 되고 그들이 이제 노동과 낭양에까지 출몰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한 지역으로 중국의 유민이 들어올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지금 이들은 이제 하층민인 셈이죠. 중국 내에서 하층민들이 유민에 들어온 내용인데. 이 저서에서는 낭랑까지 이제 언급이 되겠죠. 낭랑까지 언급됐기 때문에 낭랑까지 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의 공권력이 미치는, 신나라의 공권력이 미치는 거에 신의 영토 아니니까, 낭랑까지가 신의 영토였죠. 그 너머는 한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한의 그러니까 신나라의 관군이 쫓아오다가 도망가게 될 경우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 지역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낭랑을 넘어서 마한 지역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무리가 호래의 무리였던 것이고 이들을 붙잡아서 3년간 노예로 부린 거죠. 이들이 낭랑 사람이었다면 낭랑에서 호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00이나 되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이들이 이제 중국 본토에서 발생했던 유민 집단이었기 때문에 낭랑을 잘 모르고 있었다가 염사착에 의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주민 집단의 이주는 결국 이제 사만사회가 중국 문물이 굉장히 많은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제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농사 기술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와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할 테니까 그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원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 중원물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이락의 구절이에요. 이락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원에 인용되어 있는 이락이에요. 그 이락은 온전하게 한 권의 책으로 전하지는 못하고 여러 책의 그 일부 내용이 전하고 있는데 삼국지에도 일부가 있고 이 한원이라는 책에도 이락의 내용이 이제 일부가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위에 거는 이제 한원의 이제 내용이고 밑에 이제 그 시를 짓는 거예요. 원래 한원이라는 책 자체가 시문을 짓는 그 연습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책인데 위에는 이제 시를 짓고 밑에는 그와 해당되는 역사적인 기록을 그러니까 주석 형태로 언급을 한 그런 내용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경연제야 기적 오파라는 시구에 대한 역사적 내용으로 이락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약하고 동제인이 해중에 거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동제인이라고 하는 게 한수의 지리지에 보면은 해계현 쪽에서 나와 있어요. 해계현 쪽에 해외의 바다밖에 동제인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한 20여 개국이 있는데 해마다 조금을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해계현이면은 상하이 옆에 있는 수저우가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인데 중국 동남쪽 세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제라고 하는
게 동남쪽에서 보이는 그런 세력이라는 건데, 갑자기 이락에서는 사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한원 가지고 이제 책이 나온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역주도 하고 해서 나온 책이 있긴 한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구절은 그냥 번역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해석하기 좀 난해한 그런 구절인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게 결국은 이락을 작성할 무렵에 중국 사람들이 마한 쪽으로 왕래를 하는 중에 중국 동남쪽에서 봤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기억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좀 해볼 만한 그런 구절인 거죠. 후한서 동열제도 보면은 해계에 대한 그 내용이 또 같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보면 다 이제 타이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타이완이나 그 중국 상하이 넘어갈까 이제 해안 쪽 그쪽을 하여튼 염두에 둔 기록인데, 이게 연결을 시켜 놨다는 게 조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만 무렵에 중국 동남쪽 세력의 일부 어떤 유민들이 발생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호랭우리가 지금 낙남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지왕 연가는 중국 내지가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랑에서 이들을 본토로 소화하기에는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호레무리가 낙랑에 그냥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낙랑에서도 여러 소요 같은 걸 하는데 왕조의 나가는 반란도 일어나고, 이 반란이 확전되는 과정 속에서 넬란드 굉장히 또 소란스러워지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긴 한데요. 이 과정에서 생각해보면은, 영문 동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 바다로 나가다 보면은 망망대가 펼쳐진다.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왔다 가면서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육지가 나온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갖게 돼서 조금은 동쪽 멀리까지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중국과 마한 지역과의 교류 과정에서 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인 거죠. 다음은 이제 후한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과 관련해서 삼국지와 후한서가 주요 기록인데요. 후한서가 오히려 지금 삼국지보다도 늦게 편찬이 되어 있어요. 남조 시기에 남조 총나라 때 범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편찬을 했는데, 이 후한서는 이렇게 삼국지 내용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삼국지에 없는 내용도 좀 담겨져 있어요. 삼국지하고 이제 후한서가 조금 이제 반영한 내용이 차이가 있고, 공기 부분에서는 이제 삼국지에 없는 내용도 많이 실려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후한서이기 때문에 후한 시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주석이 당나라 시기에 또 주석이 또 붙어 있기도 한데요. 자, 번기 기록부터 이걸 하겠습니다. 번기에서 하나구 지금 외의 기사를 제가 먼저 추려본 건데요. 후한 왕조가 성립된 이후에 한가 외, 물론 이제 고구려나 부여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한해 사신을 보내죠. 조공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이제 세워지면서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조공을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이제 조공을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할 텐데, 중국의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주변국에 새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왕조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섰을 때 처음 찾아갈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도 많은 하사품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둬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기록은 한나라, 사만 쪽에서 사신을 보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무 20년, 기원 후 44년에 해당되는 사건인데요. 공개에서는 동이 한국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들이 낙랑에 내부했다 정도로, 아마 이제
사망한 사람들은 낙낙까지 갔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열전에서는 한인, 염사인이 소마시 등이 낙낙에 이제 공물을 바치자 광무제가 소마시를 염사읍근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염사읍근으로 소마시를 염사읍근으로 삼았다 한 걸 봐서 이 사신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소마시였던 것 같아요. 염사인 소마시. 당시에 이제 한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목제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염사국이 중심이 돼서 파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은 염사가 이 당시 주도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염사가 일부 세력일 수도 있어요. 한이 이제 한가 마한과 이제 후한가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마한 쪽에서는 공식적인 사절을 잘 이제 보내는데 좀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주변 세력 중에 하나였던 염사가 대표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낙랑군 쪽에서 지금 이제 한이나 외가 사실은 오게 하는 데에는 낙랑군이 이제 거기 이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낙랑군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황제 입장에서 볼 때 낙랑군을 바라보면서 니네 주변에 한이나 외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내게 사신을 보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와서 다그칠 수가 있어요. 낙랑군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지 않는 것은 낙랑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든지 마한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부라도 한 나라의 후한에 사신을 보내게 하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삼원의 중심 세력이었던 목제국이 사신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파견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마시 세력에 접근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하는 구절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삼한 지역은 후한식의 교류가 많지가 않아요. 이 기록밖에는 하지 없는 거고 그 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영제 말에 한과 애가 강성을 해지다 9년 낙랑군 쪽에서 제어를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많이 이제 유민들이 발생을 해서 한나라를 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영제 말이니까 이제 한 2세기 후반쯤에 해당되죠. 2세기 후반쯤에 낙랑 지역 사람들이 일부가 한나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조선 사람들이 갔다고 보기 좀 어렵고 낙랑군의 주변부 쪽에 있는 아마 이제 영서 쪽에 있는 낙랑 주변 세력이 한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단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한나라의 영토에 포함되어 버린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량지발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고각적으로는 시대 구분할 때 중요하게 다루긴 하지만 사건 자체로 봤을 때 중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부라서 큰 대단한 문화가 들어왔다고 보기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앞에서 봤던 그런 사건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소마시의 어떤 조공 사건도 조공을 가게 되면 하사건을 받아오기 때문에 기존품들은 이런 시기가 더 들어오기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를 같이 언급을 한 건데요. 한과 외 할 때 이제 외가 이제 사신을 파견한 거는 한보다 좀 늦어요. 중원 2년, 기원은 57년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굉장히 이제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에서 사신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더 필요하죠. 낙랑군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가 주체적으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원의 어떤 변화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낙랑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외가 사신을 보낸 거에 대한 필요성은 낙랑군이 가지고 있어요. 낙랑군 내에 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 출세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어떤 후한 정부로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사실을 파견해 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특히 뭐 후한 때 되면은 왕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난 사람인 왕경이 이런 사람들이 후한 정부의
관리로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낙낙 사람들도 후한 왕조 내에서 좀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들을 한인들이, 낙낙 한인들이 계속 노리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낙낙 사회 자체를 굉장히, 중국의 교화도 많이 받고, 그런 사회처럼 묘사도 하고, 중국 왕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생겼기 때문에 광무제의 정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사회, 중국 내뿐만 아니라 그 덕이 흘러넘쳐서 정말 밖에까지 흘러가서 요란캐들이 막 찾아온다. 이런 내용의 그거는 결국은 황제적을 세워주는, 굉장히 지켜 세우는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변 국가들이 사실을 파견해 와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 멀리 있는 나라가 오는 게 사실 그런 걸 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외를 오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낙낙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7년 외의 사회는 낙낙군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서남 해안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여와 이제 중국이 언제부터 교류를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수로를 통한 어떤 교류 자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 시기 무렵에 처음으로 이제 해로가 낙낙에서 외까지 직접 가는 해로가 이 무렵에 이제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살펴야 될 게 많잖아요. 해로의 움직임이나 어디가 위험하고, 근데 위험 요소를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겠죠. 지금 44년에 한나라가 사실 파견한 이후에 13년이라는 텀이 있는데, 그 텀 사이에 한나라가 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에 들어와서 우리가 외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이런 데 부탁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 과정 속에서 만 쪽에 여러 이제 중원 문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뭔가를 줘야 거기에 반대급부로 길을 열어주는 것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57년 외노국의 사양을 단순히 애와 중국의 사양 이것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꽤 많은 지역의 낙낙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당인물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때 결국 이제 그런 낙낙군의 노력 속에서 예외 노국이 중국의 사신을 파견해서 당시 도읍이었던 낙양까지 가요. 그래서 중국 황제로부터 도장도 받고 인장을 받아서 오죠. 그 인장이 실제로 이제 발굴이 조사돼서 확인이 됐죠. 예노국 왕에 대한 인장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이제 57년 사행이고, 그래서 보면 전쟁할 때 보면 왕만 시기에 발행했던 동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4년 이전에 발행했던 동전들이 많은데, 특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남일대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의 환심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7년 사행, 영초 5년 사행은 107년인데, 외국에서 다시 또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열전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예노국이 보냈는데, 당시 예노국 대부가 스스로 말하기를 외국의 극남, 가장 남쪽에 있다. 멀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멀어야 좀 더 중국 황제로부터 중국 왕조 입장에서는 멀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사실 하약품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어요. 멀다는 걸 더 강조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안제 영초 원년 107년에는 외국어 스승이 생구 160명을 보내서 또 아래를 청했다는 내용. 이때는 이제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사신을 보냈을 때에는 가지고 간 물건을 그 물건이 일대 교환이 아니에요. 무역의 자산이 하나가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세력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무역의 자산,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대 1000 정도의 비율 정도로 중국의 하사품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여러 있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죠.
이 백제년 사양인데 교육가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때도 예구왕이 중국의 물품이 탐이 나서 갔던 것 같은데 많은 물품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생국, 노예를 사람을 가지고 가서 파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서남 해안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쳐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음식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이 비용을 내는 과정에서 교류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받던 하사품도 일부를 사용하겠죠. 굉장히 그래서 이 시기가 많은 지역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국가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1세기에서 2세기 초라가는 시기가 많은 지역의 중원의 주요 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유리구슬이나 후안경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바로 이 무렵이 아니겠는가. 이 이후에 이제 230년 어간까지는 한동안 교류가 없어요. 뜸해요. 이 사이는 약간 공백이고 이 전과 이제 3세기 후반 이 사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언급을 좀 쓴 건데 후한 시대에 후한 왕조가 중국 서남부 쪽으로 영토가 좀 확장되는 내용을 좀 언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유리구슬이 어떤 맥락에서 들어오느냐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한 건데요. 후한 강무 27년, 57년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원 51년에 보면은 LA 세력이 중국의 내속을 정하고 조금을 받친 사건이 있어요. 일부가 이제 제독을 한 거죠. 이 LA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이쪽인데, 중국 남쪽에서 여기 계림 위쪽에, 베트남, 미얀마하고 이제 근처이긴 한데요. 이 LA가 중원에 이제 후한에 들어오면서 미얀마 쪽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9년에 가면은 이 LA 왕이 한해 투항을 해서 여기에 영창군을 세워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남아 쪽과 연계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영원 9년, 97년에 보면 탕구강, 미얀마 쪽에서 사신을 파견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LA 쪽이 이제 미얀마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중국의 사신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7년에도 구쟁군 쪽, 저기 베트남 북부 쪽에 해당되는데, 이 구쟁군 밖에 있는 세력이 한해 투항을 왔다. 이런 내용을 해서 한해 영토가 동남아 쪽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동남아 세력하고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이제 후한 시기인 거죠. 이게 57년 사행과 107년 사행을 이제 기준을 놓고 보면은 사실 57년에는 그렇게까지는 확산이 안 됐고 107년 이전에는 많이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107년 사행 때 동남아산 물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상황을 보면은. 네, 다음은 이제 애와 이제 맥과 관련된 보통 이제 애맥이 연칭돼서 나오는 경향이 이제 많은데요. 후한세에 보면은 이제 애맥이 고구려와 함께 중원을 침탈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좀 되어 있어요. 후한세 본기의 기록인데요, 이거는. 두 번째, 앞에 거는 본기 거고, 뒤에 거는 열전의 내용인데요. 원초 5년하고 건강 5년, 기원 후 118년과 121년, 이 무렵에 고구려가 애맥과 함께 현토성을 공격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애맥과, 유주자가 이제 고구려가 상당히 오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고구려를 쳤는데 이기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시 여기 건강 5년에는 애맥이 선비와 함께 요동을 침탈했다. 요동과 현토를 사이를 놓고 고구려와 애맥 이 세력이 자주 이제 침탈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열전의 내용도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은 고구려가 애맥이라고 하는 세력을 동원을 해서 중원을 침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해열전 기록에 보면 사실 매개인이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매개할 때는 보통 이제 고구려를 언급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애맥으로 표현했을 때 이 맥은 반드시 그 고구려만 의미하지 않고 고구려와 애맥을 같이 놓고 해놨기 때문에 이때 애맥은 또 고구려와 구분되는 애맥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118년, 121년. 그 다음에 건강 원년자로 넘어오면 이게 그 122년인가? 계속 이제 120년대 어간이 고구려와 후한의 이제 전투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제 시기예요. 이 기록에 보면 이제 독특한 기록이 하나가 이제 보이는데, 그게 이제 고구려가 애맥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마한도 동원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마한 애맥과 함께 현토성을 포위하자 부여왕이 이제 현토를 구원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부여는 후한하고 좀 친선 관계였고, 고구려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애맥과 마한이 고구려와 함께 후한을 친 내용이죠. 마찬가지 영광원년도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열전에도 같은 내용이 고구려와 마한 애맥이 현토를 공격한 내용인데, 현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화려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당군 동부도기 쪽에 화려가 있죠. 이 화려성을 공격했다는 내용도 같이 여기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당시에 전투가 현토 쪽에서도 일어나고 화려성 쪽에서도 뭐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때 과연 고구려가 동원했던 마한은 뭘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여러 설을 제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전략용이 이거는 마한하고 이제 고조선을 같은 계통을 생각을 하고, 남한 쪽으로 내려온 이제 그 마한도 있지만 고조선에 그냥 남아있는 마한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던 마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경우도 있고요. 청가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만 이동설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마한 변환 진안이 원래 고전 쪽에 있다가 양쪽으로 일부 내려왔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신 분인데, 마한이 내려오기 전에 그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 북마한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고조선과 관련해서 고구려가 이제 고조선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된 과정에서 그렇게 고조선에 북돋되었다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백제에서 고구려 도망했던 마한이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남양지간의 특사 세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 이유가 한반도 남부의 마한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사실 이런 입장을 좀 담고 있어요.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부까지 미쳤을 것인가 하는 건데, 좀 애맥이 사실 동원이 되는 걸 봐서 애맥까지는 이제 동해나 애맥의 이제 범위가 어디냐 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데, 영서 지역까지도 애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한 이 지역까지도 동원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애맥과 좀 연결되어 있는 일부 마한도 연결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잘 모르는 약간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고구려와 마한 애맥이 연결해서 후한을 치는 이런 일이 지금 2세기 전반 무렵에 있다라는 거죠. 애맥은 이제 또 다시 뒤에 설명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68년, 다시 2세기 중반 무렵에 애맥이 다시 선비와 함께 중국을 침탈한 내용. 그러니까 2세기 초반, 120년대 무관의 이 사건 이후에 한참 뜸하다가 160년대에 와서 다시 고구려와 애맥이 중국을 침탈한 내용이 좀 잠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애맥에 대한 내용이고, 밑에 거는 유유열전이 나온 내용인데, 유유가 이주사자가 됐을 때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그 덕에 감화를 했는데,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오랑캐들도 감화를 해서 사회가 좀 안정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선비나 우왕, 부여, 애맥 이런 무리들도 그 덕에 감화를 해서 잘 따르고 사실 조건을 많이 바치고 왔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안정이 됐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그 전에 해당되는 160년대 무렵에는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고구려와 관련해서 고구려가 대만 상하평을 공격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현토태세가 고구려를 토벌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160년대 어간이 약간 충돌이고, 그리고 200년 이후까지는 장도도 한동안 전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돼요. 여기에 나는 백구라는 인물은 이제 태조왕, 다음에 차대왕, 신대왕이 있는데, 고구려에 신대왕만 있네요. 신대왕 이후부터 공천왕 전까지는 조금 이제 중국과 고구려가 좀 이제 화해 무드 그런 시기인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동옥조 열전으로 넘어가서, 동옥조도 애매의 무리 중에 하나여서 살펴본 건데요. 후한 동열전을 통해서 동옥조를 어떻게 지금 싸우는지 잠깐 보시면, 한무제가 조선을 멸한 다음에 동옥조의 땅은 현토군에 속했다, 그런 내용이죠. 동옥조 처음에는 이제 사고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낙랑현토, 임든 진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낙랑군이 아니라 현토군 소속이었던 거죠. 현토군의 취소로 처음에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임액이 심사를 쓰면서 군을, 현토군의 취소를 고구려 서부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목전은 다시 현토로 삼고 낙랑군 동무, 그러니까 낙랑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낙랑군 동무도에 됐다가 지금 동옥조의 역사를 쪽에 서술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현토군의 취소였는데, 현토군이 이제 고구려 쪽으로 옮겨가면서 목전은 낙랑군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아마 저당 후반 무렵에 동부도의와 남부도의를 설치를 해요. 구체적인 시기는 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다가 부도의는 아까 군사기구 좀 성격이 있어요. 강무제식으로 들어오면 후한식이죠. 후한식에 들어와서 도의가는 이 동부도의와 진문 쪽에 해당되는 남부도의, 이 두 개의 도의가 양남 쪽에 설치가 됐었는데, 이 도의를 파했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 도의를 파한 거는 낙랑의 통치뿐만 아니다. 중국 전역에 해당되는 어떤 공통적인 정책이에요. 정책적으로 전역에 도의를 파는 내용인데, 어쨌든 주변 변방에 대한 통치를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동옥조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를 이제 봉해서 그 거수들을 봉해서 후로 삼았다, 후국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한해 이제 9년회로 있다가 이제는 독립된 하나의 후국으로 되었던 건데, 그 후에 이제 나라가 갔다 보니까 결국은 고구려에 복속이 되었다더라,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그 중에 대인은 사도를 삼고 상을 파견해서 감동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동옥조가 이제 고구려의 숙국이 돼가지고 여러 국무들을 바치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사실 현토군에 소속되었다가 낙랑으로 갔다, 이 내용 부분에서 현토군이 처음에는 동옥조 세력과 고구려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옥조라고 하는 세력이 현토군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중심 세력인 거예요. 낙랑군 같은 경우는 조선이 중심 세력이 돼서 낙랑을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면은, 현토군은 옥조가 중심이 돼서 현토를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옥조보다도 더 강대한 고구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옥조인들이 와서 뭐 통치한다고 국무를 내라 뭐 이렇게 하려면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옥조가 현토 취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폐지를 하고 고구려 쪽으로, 고구려의 그 역할을 넘겨주고, 동옥조는 낙랑을 옮긴 거죠.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상황이 고구려와 옥조의 처지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옥조에 대한 배려 속에서 옥조를 현토에 남겨두지 않고 고구려 낙랑을 편입을 시켜서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동옥조와 고구려가 다 중국 영향권에 벗어난 이후에는 오히려 동옥조가 이제 고구려에 변화가 돼버린 거죠. 그 평양에서 이제 발굴된 부조예군 묘에 보면은 그 부조가 이제 옥조로 보는데, 거기에 부조예군 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낙랑에 와서 부조의 예군이 묻혔던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물이 굉장히 많은 유물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국이 이제 현토나 낙랑 통치 과정에서 토스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중심 세력들,
옥저나 이런 세력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위를 부여를 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랑랑이나 현토의 그 토사 세력 통치 방식이라는 게 한해 관리가 뭐 직접 있긴 있지만 물론 이제 중국 한 나라가는 큰 나라는 제국을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제국을 일관된 방식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군현제와라는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군과 현 단위로 각 지역을 편제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병건 지역은 그런 편제를 하더라도 실제 이제 그 운영을 할 때에는 투사 세력들이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조선 지역은 이 지역의 투사 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사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했던 종족이 이제 조선과 옥저였던 거죠 처음에. 그리고 현토는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바뀌었던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지금 이 지역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투사사의 입장에 볼 때는 그들이 바라보는 지배층은 한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조선 세력이나 옥저가 사실 그들에게 투사사의 입장에서는 통치자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이거는 이제 삼국지 동국조전, 삼국지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동국조의 위치는 어찌하고, 당시 이제 동국조가 호가 한 5천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대군장은 없었고, 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류와 좀 비슷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이만전 시기부터 좀 내용이 있는데, 본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여기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현토 낭랑이 이제 목적가 낭랑으로 포함된 이후에 동부도이란 이제 그러니까 설치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토지가 넓고 멀어서 단단대령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동부도이를 설치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취소는 불례섬으로 삼았다. 불례는 이제 불례가 있어요. 그 불례 세력이 동부도의의 중심 세력으로 삼았다는 의미이죠. 옥저는 그 동부도의에 이제 소속이 된 거기 때문에 옥저 입장에서는 동부도의의 불례에 약간 영향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광무여식이 도의를 탈피한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의를 폐지한 이후에는 이제 9년 체제가 된 거죠. 9년에서 벗어나서 후국으로 삼게 되는데, 토차 세력을 그냥 후로 삼은 거예요. 중국에서 한나라 시기에 후국이라는 게 원래는 관리들에게 이제 시급 형태로 주는 게 후국인데, 그때는 관리를 파견했어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서의 후국 형태는 토차 세력을 수령에게 후국의 장으로 삼는데 약간 좀 다른 거죠. 이러면서 사실상 이 동부도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세력들이 한해 통치권에서 사실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벗어난 이후에 이족들이 서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례 세력이 굉장히 세력이 컸던 것 같아요. 불례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방금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라가 뭐 잘나서 고구려에 부속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들이 마치 노예처럼 대우를 받았다. 고구려에 복속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고구려의 좀 더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옥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개마대, 그러니까 단단대령이 나오는데 이 단단대령은 다시 설명을 하긴 할 텐데요. 단단대령이 과연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영도 7년에 해당되는 동부도의 7년의 위치를 논할 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단단대령을 낭린산맥과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대간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도의 치료는 다 동해안 쪽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이제 설문을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야두매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야두매 세력이 동해안 쪽 세력이 좀 아니라는 그런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 내력은 그러니까 낭림은 맞는데 낭림 태백이 아니라 낭림과 마신령, 그러니까 축분령 부저구 위쪽에 있는 마신령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영서 지역까지도 이 영동 7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영서 영동이 이 무렵에 포함돼서 애맥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애맥이라는 공간이 옥조와 진안 사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옥조가 있는 함경도에서부터 진안이 있지 경사도 사이가 사실 애맥의 공간인 셈인데, 이 여기에 영동 7원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 세력들이 위치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A, 동해라고 부르기도 하는 A인데요. 호안서 예전에는 물숫자 예자죠. 물숫자에는 맑을 예자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벼화자 예자나 풀초자 예를 쓰는데, 벼화자 예나 풀초자는 다 더럽다, 잡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이미지가 조금 더 있는데, 이 3세기로 넘어가면은 좋은 이미지로 사실 얘가 좀 많이 바뀌죠. 맑은 예자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만큼 예라고 하는 세력은 한해 통치에 좀 더 약간 좀 우호적인 세력도 많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이는 사례로는 소대시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만우스를 멸망하고 사군을 설치했는데, 이 사군을 다시 낭랑과 현토, 이권으로 개편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대 10원 5년, 기원전 82년에 임돈과 진범군을 파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낭랑과 현토로 옮겼다고 하는 건데, 일부는 현토로 들어가고 일부는 낭랑에 들어가는데, 대부다수가 이제 낭랑군으로 들어온 걸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 현토군은 취소가 옥조에서 고구려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 내용. 그 옥조는 그래서 낭랑에 포함되고, 나중에 아까 나왔던 같은 내용이죠. 영동 7원 쪽을 다시 분류를 했고, 같은 그런 내용을,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봤던. 그러니까 전남 후반부에 도의를 설치하고 후한 초에 다시 도의를 폐지한 다음에 후구를 삼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옥조나 동해 지역도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이렇게 진번과 임전을 파하는, 군현을 파하는 데에는 보통 한 나라가 군현을 파할 때 보면은 통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군현을 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환 시대에도 동해 쪽으로만 확산된 게 아니라 남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죠. 중국 한나라가. 특히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의 해남도 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해군과 이런 군들을 설치를 하는데, 그 군들도 이 무렵에 철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통치가 어려우니까 일부를 이제 폐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주해하고 하나가 거기에 해남대 두 개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75년 무렵에 하나를 폐지를 하고 또 하나는 40년대 무렵에 하나를 또 폐지를 해요. 통치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워낙 이제 국민공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통치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 병군 지역에 군현을 파하고 폐지하거나 줄이는 거는 이 통치에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죠. 임동과 진벌을 폐지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한 나라의 통치에 좀 반발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 이제 군현을 이제 줄이게 되면은 군현에 소요된 이제 기본 비용이 있죠. 관리가 이제 파견이 돼야 되니까 각 군현에 최소 파견 인원이라는 게 있고, 그 관리를 유지를 하려면은 유지 비용이 필요해요. 군현이 클수록 많을수록 그 유지 비용이 커지게 되니까 일부를 줄이고 파면서 군현을 좀 줄이는 거죠. 슬림화 시키면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아마 이런 효과를 노리면서 임전입을 파하고 양난과 현토로 그 과정에서도 현수도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한의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토착 세력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세기 쪽을 하고 있는데, 부도의 한말에 가서, 이 동해 지역이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미 2세기 쪽 아까 봤던 120년대 무렵에 고구려가 애맥을 동원해서 중국의 현토나 이런 노동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이 부도의 폐지 이후, 후국으로 전환된 이후에 고구려가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이 지역의 영향권을 행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결국 그게 이어져서 동해 지역이 고구려 쪽으로 완전 이제 흡수가 되는 게 이제 후반이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2세기 초에 예맥인들이 고구려에 동원이 되면서 예맥 지역에 고구려 문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생겨요. 이게 이제 중도 문화 쪽에 들어오는 어떤 접촉적인 이런 것들 혹시 이제 동원되었던 예맥의 거수들이 고구려에 갔다가 그 고구려 귀족들의 무덤을 보고 와서 혹시 출자의 가능성 그런 거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삼국지 예전에 있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만여전 시기부터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진시황 등이 일어난 그러니까 진나라가 멸망할 그 무렵이죠. 이 무렵에 진나라가 이제 붕괴를 하고 연제도 여러 주민들이 고조선 쪽으로 들어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연쪽에서 들어왔던 이만이 세계 7차례 약간 오랑캐 복장으로 고조선 쪽으로 왔다가 이 이만조선이 멸한 다음에 사군이 세워졌는데 사군이 세워진 이후에 여기 뭐 호환, 수별이라는 구조이 보여요. 호와 한이 점차 구별되어 갔다라는 내용이죠. 그 낙랑문 호구부에 보면은 약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한인과 토착인의 어떤 구분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이때 호환 차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은 앞에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만이 오랑캐 차림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비슷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다가 한이 설치된 이후에, 한이 사고를 설치된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처음에 이 중국인들이 이만원으로 왔을 때는 이제 망명에 왔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 가서 우리가 살겠다 그런 의미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선의 풍습을 따르려고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해졌는데 한해 이제 고조선이 멸한 다음에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그들이 망명해 왔던 지역이 고조선 땅이 아니라 이제 한나라 땅이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한인들이, 중국인들이 다시 중국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좀 더 중국인처럼 되는 거고, 원래 토착인들은 토착인으로 남다 보니까 토착 세력과 한인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낙랑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한계 유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인들은 더욱 세련되게 한인으로 되어 가는 거고 일반인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조 쪽에 와 있다 낙랑에 와 있던 한인들이 점차 한이 되면서 한의 어떤 그 체제 안에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원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낙랑에 있는 한인들은 그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세력의 영향력이나 학대를 해가지고 뭔가를 좀 키워보려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그 정도까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후한 때로 가면은 이제는 낙랑을 넘어서 중앙정부의 진출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중국 본토의 유물이 많이 낙랑 쪽으로 들어가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군장이 없고, 이 내용은 이제, 결국에 대군장이 없다는 것은 얘 전체를 폭발하는 그런 대군장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블레나 이런 그 정도의 어떤 세력 자체는 이제 분자가 있으니까요. 그 밑에는 후나 읍굴 삼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우가 있다, 그 정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한 말에는 고구려 이제 고구려인데 병합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동해나 예는 고구려의 영향력에 점차적으로 2세기 후반에 가면은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고구려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 영동 쪽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예병에 대한 복권해주를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건데, 전환식에 나왔던 예군 남녀와 창해원사치 그 기사에 대해서 한서에 있는 내용이죠. 복권이 줄을 단 건데, 이 복권은 2세기 말 무렵 서단이에요. 여기에 보면 애맥이 진안의 북쪽에 있다는요. 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초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애맥과 진안의 위치를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진안의 북쪽에는 애맥이 있다라는 내용이요. 단순히 호환사나 뭐 삼국지는 예전으로 되어 있는데, 예가 아니라 사실 애맥이 연칭 형태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기 무렵에 되면은 이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제 강의했을 때 전환기를 언급했었는데, 전환기에서도 예군 남녀를 예맥군 남녀를 해서 예를 애맥으로 바꿔놨어요. 그만큼 이 예라고 하는 세력이 이 무렵에 되면 애맥으로 좀 인식이 많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는 진안의 북쪽, 옥주의 남쪽 이 정도 위치를 지금 애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살펴볼 자료는 설문의 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인데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자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후한 시기에 한 100년 무렵에 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책으로 한 1만 자 정도의 글자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이 글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조선과 예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그 글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의미를 좀 추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맥, 이, 애맥, 조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맥과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맥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강이라고 하는 글자, 이 강이라는 글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방 오랑캐, 서용, 남방의 만, 민, 북방의 적, 그 다음에 동방의 맥 하면서 이제 맥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이라는 게 약간 동방에 있다, 뭐 그런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쭉 이어지다가 이가 이제 나오는데, 이의 풍속은 이는 어질다, 어질고, 인한 자는 장수하며 오래 살고, 또 그래서 군자가 있고 죽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군자가 있고 좀 장수하는 그런 나라다. 뭐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적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가 이제 동이죠. 동쪽에 이가 있다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은 바로 한반도 쪽에 해당되겠죠. 이쪽에 동이전에 해당되는 그 동이도 해당되는데, 이 지역이 낭랑군이 이제 있는 거니까 낭랑이라는 지역이 지금 좀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낭랑은 후속이 어질고 인자가 살기 때문에 장수하고 군자가 불쌍하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 이를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이제 쭉 본 건데, 그 한서 지리지에도 항상 이런 비슷한 내용, 군자가 있고 기자가 와서 기자가 이제 군자인 셈이죠.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인연의 교화로 굉장히 내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지역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서 지리지에 전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낭랑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라는 거죠. 뭔가 어딘 이의 통치로 굉장히 군자의 나라, 군자의 지역, 이런 이미지를 뭔가 쌓아가고 있었던, 그게 쌓여있던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밑에 있는 이제 글자는 이제 봉황의 봉자를 이제 설명하면서 봉황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존하는 새가 아니라 가상의 신비로운 새이죠. 이 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새가 이제 동방의 군자의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출발했던 거죠. 사해를 지나서 곤륜과 서쪽으로 이제 갔다는 내용인데 중국의 동쪽 끝에 있는 동방 군자국에서 나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방은 군자의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데 동방 군자국 이런 이미지가 이 시기가 이제 백년 무렵이니까 후한 무렵인데 이 무렵에 낭만적이나 이 동방은 군자의 국이다라는 이미지를 뭔가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낭나문에 있었던 토착 산인들이 그 지역 사회를 기자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기자조선이라는 그게 낭낭 한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신들의 고장을 인연의 고장으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땅은 고랑케의 땅이 아니라 예의가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해줘야 이들이 중앙정부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중국 한날 시기는 선거제죠. 과거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나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이런 성향 이런 것도 사실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동군 같은 경우는 당시 요동군 같은 경우는 요동시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요동의 대지라는 의미예요. 약간 좀 중국 안에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사실 요동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양락은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이죠. 그 멀리 있는 지역이 오랑캐 이미지를 강화해 버리면은 이지역 출신 출세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그 이미지를 바꿔가기 위해서 사실 기자가 적극적으로 사실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먹혀지면서 동방 군자의 나라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맥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맥은 북방의 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때 맥은 현재 시기에 나오는 맥과 같은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맥은 막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봤던 이의 이미지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래야 갈단한 거였거든. 사실 이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야조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야자는 사로도 읽히고 야로도 읽히는데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야로만 읽힌다고 해요. 근데 읽다 보면 사도로 읽힐 수도 있고 그래요. 야두국, 사두국 이렇게도 불릴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면자와 분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두국이 나와요. 면이 민어를 의미하는데 이 면은 민어가 얘의 야둑에서 나온다. 야둑은 산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는 새우를 의미해요. 이 새우가 야두국에서 나온다. 야두국의 산물로 민어와 분어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산물, 민어와 면어가, 새우가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잡히는 것들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보통 야두국은 한서지리제 보면은 동부도의에 해당되는 동부 7원에 해당되는 그 세력이라서 일반적으로 동해안으로 비전을 해왔죠. 구체적 비전을 못했고 대략적으로 동해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잡히는 산물이 동해안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황해안 산물이라는 거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여튼 여기서 몇 가지를 끄집어낸다 하면 먼저 이제 예자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야두면은 기본적으로 예로 분류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예야두국 분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낭낭야두가 사실 올바른 표현인데 예야두로 지금 표현이 된 거죠. 이러한 표현이 이제 설문자를 여기 또 보면은 몇 번쯤 나오긴 하는데 비슷한 표현이 호휴다국이나 호정령국
그러니까 중원 밖에 있는 국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중원 안에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군전 이름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남나 야두가 아니라 이 야두로 표현한 거는 이 야두국의 상황이 하나의 통치권 밖에 있는 테러처럼 지금 인식을 하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낙랑 지역의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낙랑을 군현을 설치하고 통치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군현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토착 세력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야두국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하고, 물론 이제 야두국이 후한식의 후국이 됐기 때문에 이때 간접일 수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산물을 약간 언급했는데, 서해안이 아니고 동해안이 아니고 서해에서 잡히는 생물이라면은 이 야두국은 서해안 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임진강 일대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임진강 유역에 약도치현이라는 게 보여요. 삼국과 이제 고려시대 그런 이제 상황 때 약도치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약은 야로도 익히죠. 야두치, 약두치 이렇게 익히는. 이 별칭으로는 약두치, 삭두, 우두. 이게 두치라는 게 둔치의 의미가 있어요. 둔치, 두 개의 의미죠. 강둑을 둔치라고 하죠. 고유명도. 아마 이 둔치를 두치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진강이라는 게 두 아래에 드는 강,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야두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 야두치와 좀 관련이 있어서, 본래 구국은 장단 쪽에, 그러니까 판문점 근처예요. 이쪽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세력의 영향권은 황해안까지, 그러니까 황해안까지 미쳐야만이 이제 민어나 새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경우에 영도 칠현을 동해안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단단대령을 태백산맥이 아닌 마신령까지 고려를 해서 영서 지역까지 이 영도 칠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야두국에서 서해안 산물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 칠현은 굉장히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셈이에요. 동해안 쪽에도 몇 개가 있고 임진강에 따라서 몇 개가 더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야두국인 거죠. 야두국이 좀 큰 세력이다 보니까 아마 이 설문회사에서 따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서 지역까지도 당시의 영도 칠현의 동부도의 취소가 불례현이기 때문에, 불례현은 이제 동해안 쪽에 있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동부도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동부도의 범주가 좀 동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남부도의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도 일대로 많이 이제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동부도의 일부가 남부도의보다 더 밑에 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야두국이고, 야두국에서 이런 민어와 새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민어라고 하는 거는 평안도 쪽에서도 잡혀요. 대동강하구에서부터 평안도에서도 잡히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두국의 특별한 산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평안도에서 잡히니까. 경기도 쪽에서만 잡히는 게 아니라 서해안 전체적으로 잡혀요, 사실. 이 민어라고 보기는. 근데 이게 특별히 언급이 되는 거는 야두국에서 특별히 이 민어와 새우가 한나라와 교류 과정에서 특산물로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민어가 특별히 언급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맥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지금 아도맥은 얘가 단독으로 쓰였어요. 맥은 애와 맥이 같이 이제 연칭으로 쓰인 사례인데, 이 사례가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돈이라고 하는 옷을 의미하는데, 여자의 옷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는 아니고 뭔가 치마 비슷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해라고 해서 청개구리 해자이긴 한데, 이 두 글자 다 쓰이는 글자는 아니에요.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아까 이제 이 지역 방언에 해당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자인데 이것도 예매 뒤에 사람들이 먹는다. 어떻게 보면 의식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입는 거에서 A와 맥이 같이 언급될 정도의 같은 어떤 문화권에 묶여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맥이라는 게 A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지금 이시야기 기록에서 앞에서 제가 몇 번씩 언급을 했는데 얘가 에맥으로 언급된 사례를 몇 번 언급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에맥이 연친된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의 맥은 얘와 연친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동해와 옥저와 진안 사이 이 여기에 해당되는 공간이 생기죠. 특히 이 에맥의 이 의복 모세의 모습에서 샤무치 예전에 보면은 이제 고기도와 애는 옷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애와 맥에 지금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때의 맥을 고기도로 이렇게 한정해 볼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맥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맥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맥이 단독으로 쓰인 사례가 있어요. 맥 두 개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비라고 하는 이제 동물, 표범과에 해당되는 동물인데 이게 맥국에서 나온다 라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도 맥국에서 나온다. 이 두 사례가 있어요. 선어는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번역이 잘 안 돼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인데 아마 숭어나 이런 물고기를 선어를 표현한 거 아닐까 생각 좀 들긴 했는데 뭔가 이제 동해안이든가 영서 쪽이든가 이쪽에서 잡히는 물고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여기에 맹수의 가족과 같은 물고기가 산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맥국은 어디냐라는 거죠. 사실 삼국사기에 보면은 맥국이 나와 있어요. 그 신라 국방에 맥국이 있어서 불레 화려가 신라를 쓸 때 맥국이 이제 가로막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제기 이제 삼국사기에는 춘천에 맥국이 있다. 뭐 이런 춘천 맥국설이 유행하기도 했죠. 그 맥국과 사실 이 공간적인 위치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지역이에요. 사실 이 맥국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산해경에서도 맥국이 나왔었는데 그때 다루고 있는 맥국은 사실 중국 북방 쪽에서 출현하고 있는 맥이라서 같은 맥이라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맥하고 그러니까 맥이 지금 자꾸 언급이 되긴 하는데 지칭하는 지역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때 맥은 고구려나 이 지역과 좀 다르게 에맥과 연친돼서 있는 그런 맥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애와 맥의 사용 예가 이 특징 중에 좀 이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걸 보면은 중국 세력의 토착 세력을 책봉할 때 이 과정에서 예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 왕의 경우에는 애왕이다, 이런 애왕지 이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왕으로 책봉한 사례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맥군 남녀, 애맥 남녀 사례에서도 남녀를 애군 할 때 애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그리고 부조 애군 할 때에도 애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그 서부에서도 고두의 왕이나 자수의 왕 이때도 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세력의 토착 세력을 이게 책봉할 때 맥은 이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애는 그런 사례가 자주 보이죠. 그러니까 애가 좀 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던 것 같고 반면에 맥은 국가하고 많이 붙어있죠. 맥국이라는 표현이 몇 번 보이는 거 봐서는 토착 세력 입장에서 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명수 의미를 좀 담고 있지만은 토착 세력 입장에서는 이 칭호가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칭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수용했기 때문에 맥국이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별칭이 맥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맥이라는 게 사실
잘 쓰이다 보니까 매맥이 연출되는 과정에서 맥을 지칭하는 세력이 좀 바뀌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삼국사기 지리지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경기, 강원, 영서일 때의 여러 이제 지역 중에서 무슨 매로 끝나는 지형이 많이 보여요. 땡땡 매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원래 남천인데 남매라고 불렸어요. 원래 이름이. 그 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는 휴천으로 불렸었는데 원래 이름은 생지매라고 이렇게 불렸고요. 고구려 시기에는. 그러니까 신라 시기에 이런 지명들을 매로 끝나는 지명들이 신라 경도원 때 한자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슨 매로 끝나는 지명은 고구려식 표현이에요. 이 지명을 신라 경도원 때 한자식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무슨 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라고 하는 게 강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자가 앞에 가 있을 때는 사실 물수자로 바뀌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원. 수원이 원래 이름이 매홀이에요. 매홀인데 홀은 이제 성을 의미하면서 수성으로 바뀌었다가 수원이 됐어요. 이게 이제 매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 이제 강의 의미인데, 그 애라고 하는 집단은 강과 산천에 의거해서 살죠. 강이 하나의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무슨 강이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면서 종족 이름도 사실 이렇게 무슨 매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두매라고 부르죠, 원래. 이 야두매도 사실 매로 끝나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매로 끝나는 세력 중에 대표적인 세력 중에 하나가 야두매이고, 특히 야두매는 한서질이 이제 포함된 남남국 25연 중에서 유일하게 세 글자예요. 나머지는 다 두 글자인데 세 글자. 공동 이름은 그대로 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세 글자로 썼던 걸 알 수 있는데, 원래 무슨 매로 끝나는 집단인 거죠. 이런 집단들이 강원도에서부터 경기도 일대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대체로 이제 중도문화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이 지역이 무슨 매로 끝나다 보니까 이 지역 세력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거기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매하고 맥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맥으로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오랑캐를 지칭하는 용어들, 호나, 애, 맥, 이, 적, 융,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기존부터 써왔잖아요. 그때마다 이것저것 쓰기도 하는데, 이 집단이 이제 무슨 매로 끝나니까 맥으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제 맥북이라는 표현을 사용이 되게 되고, 결국 이게 굳어져서 투사세력들도 이 표현이 좋은 거죠. 자신들이 매나 맥이나 이게 마을, 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옛날에 마을을, 제가 살고 있는 게 함촌이라는 마을이었었는데 함멀 이렇게도 불렀어요. 멀이나 마을, 몇 이런 게 사실 마을의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이게 강물의 의미를 담으면서 마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다 보니까 맥에 쉽게 토착 세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칭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북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봐요. 다만 이제 이 맥북이 애와 구분되는 세력은 아니고 같은 애이면서 맥인 거죠. 그 애이면서 매라는 거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애의 사두매입니다. 야두매가 매로 끝나긴 하지만 애를 붙여넣죠. 애족이라는 건데 애족이면서 사실 매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맥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애라는 표현이 애맥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거나 애맥으로 많이 불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분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같은 세력이니까 이렇게 애맥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사실 맥국이 아니라 애맥국으로 사실 표현됐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맥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데는 뭔가 여기도 이유가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여기 언급된 것처럼 얘가 사용된 용례가 주로 이제 중국 세력 책봉할 때, 중국 세력이 토착 세력 지정할 때 많이 쓰는 게 얘예요. 근데 이 맥국은 얘가 빠졌다는 거는 뭔가 토착 세력, 중국 세력과의 관계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세력이다 보니까 얘가 좀 빠져있고 좀 아닌가 하는 생각. 어쨌든 이제 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세력 중에서
야도매처럼 일부는 낙랑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세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 있던 세력을 맥국으로 표현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들도 어쨌든 야도매를 통해서 중원 세력과 이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산물이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뭐 맥국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 헬문에다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맥국이라는 명칭이 충분히 이미 1세기 무렵부터는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다음에 기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모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낙남반국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어요. 노원이, 저번이, 폐하고 국어 이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돌고래, 국어가 이제 돌고래에 해당되고 사어는 상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기들이 낙남반국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낙남반국은 낙남 진번국의 약칭으로 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낙랑이든 진번이든 중국에서 편제를 하는 과정에서 군으로 편제를 했어요. 이들은 국으로 편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실 정식 명칭이 사실 아닌데 그 불구하고 반국, 그래서 국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채로워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낙랑 지역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인식, 당시 중국의 인식, 여기는 좀 중국 내지와는 다른 지역이다 이런 식을 좀 갖다 보니까 아까 중국 밖에 있는 세력처럼 무슨 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산물들이 고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 진번 쪽에서 이런 고기들이 많이 이제 잡혔다는 것이고 중국과 이제 교류 과정에서 이런 고기들이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에 야두매도 그렇고 진번도 그렇고 주로 이제 황해나 뭐 경기 일대 쪽에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 지역에서 굉장히 설문에다 이 기록된 시기, 물론 이제 설문에다 100년에 기록되긴 하지만 이 정도가 되는 이 자료는 100년이 아니죠. 그 앞선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야두매나 진번을 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를 좀 고려를 하면 전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1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어떤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무렵에 경기 황해 일대 되게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산국 시대의 표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구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을 좀 가져요. 그 다음에 옹호는 이제 낙랑동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낙랑동이현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맞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사례에도 이런 식으로 군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낙랑 지역만 이상하게도 낙랑 반국 전혀 중국의 통치 체제와 무관한 형태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낙랑의 동의는 동부적인 취소죠. 원래는 임등군의 취소가 동의였다가 임등군이 낙랑에 병합된 이후에 동부적인 취소가 됐던 곳이죠. 여기서 신작 4년에 이 옹호라는 물고기 아마 이제 바다 표범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걸 잡아서 고궁에 보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원산모 일대에는 이제 이런 바다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히죠. 아마 이제 그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대표적인 세력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설문회담을 통해서 낙랑반국, 야전외국 미리 표현을 통해서 낙랑에 대한 한의 인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이 9년을 설치를 하긴 했어도 9년제가 좀 변형된 형태가 또 9년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번역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글자의 뭐 이런 것들은 소리를 의미해요. 부수가 오고 소리는
노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게 자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국이라고 하는 거는 강동에서 난다. 이 돌고래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기들은 중국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고기들은 중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쪽에 낭낭에서만 이제 잡혔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갖고 있고, 글자도 뭐 이런 여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자를 설명할 때 낭낭이나 야두메를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당시 이 지역에서 쓰던 방언들, 어떤 사투리가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을 한자로 표기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식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낭낭살령에는 있는 직이다. 직물에 해당되는 건데요. 낭낭에서 나는 직물을 식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이 식이라는 글자도 중국 본토 쪽에서 잘 사용 용례가 거의 없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낭낭에서 사용되던 이제 직물에 대한 이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식으로 쓴 게 아닌가. 우리말 어떤 시를, 시라고 식이 좀 비슷한데,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다음에 낭낭살령이라고 하는 거는 낭낭 지역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이제 법령을 의미해요. 설령 자체가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설령이라고 하는데, 낭낭살령은 낭낭군에서 적용되는 이제 특별 법령인 거죠. 여기에 이제 적용된 법령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한서 지례지에 보면 번금 60여 조 내용이 있죠.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낭낭살령, 낭낭 쪽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법령일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마련한 법령하고 이게 실제 적용할 때하고 좀 그 과정에서는 통역이 필요하죠. 중국의 하나와 국자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중간 통치 세력이 할 수 있는 조선인이나 또는 옥조나 아까 나오는 국교 이런 세력이 이제 현의 치소이면서 통치의 중간 통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셈인데, 결국 이제 그들의 말로 바뀌어서 투사스레트에게 이런 법령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낭낭살령이 있긴 했어도 실제로 투사스레트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투사스레트의 어떤 번금의 형태로 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번금 60여 조 자체가 낭낭살령과 같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조선인들이 고유로 가지고 있던 법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대한 것처럼 한국 토착인들에게는 비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에는 조선의 어휘에 대한 내용도 한 4개 정도가 실려 있는데요. 헌, 무, 노, 전 이런 글자들이 조선에서 특별하게 불린다라는 건데, 뭐 아이가 울면서 그치지 않는 건 헌이다. 조선에서는, 조선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을 헌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우라는 글자도 눈동자 그런 거를 우라고 부른다. 있고. 이런 내용이, 방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방언은 이제 설문회자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책이긴 한데, 그래서 방언의 내용을 설문회자가 반영을 해서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글자가 아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설문회자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전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특별하게 언급된 이런 글자들이 이 조선인의 애맹지역에서 사용되던 고유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비슷한 글자를 비교해 본 건데, 헌과 우와, 방언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어 있어요. 방언에는, 설문에서는 조선의 말로 이제 표현을 했다면은, 방언에서는 연애, 예비, 조선 열수의 사이, 연애 변방이면서 조선과 열수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헌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예요. 우라는 글자도 조선, 연과 대 조선과 열수 사이에서 우를 비슷한 의미로 부른다는 거고, 노라는 글자도
북연과 조선의 뭐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제 책은 양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대략적으로 전한 말을 해서 그 무렵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전국의 이제 방언들을 모아서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각지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주 그 지역에서만 쓰는 글자들을 모아서 또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제목은 이제 유언, 사자, 절대어서, 결국 방언이라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각 지역의 방언을 수집을 좀 하나 봐요. 그때 이제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 절대어석이 이제 끊어졌던 말, 모든 의미를 잡고 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있는 글자들은 되게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쓰는 특별 방언들만 모아놔서 사실 통용되는 글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글자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선의 방언도 조선에서 말하는 이제 말을 좀 축약해서 이제 한 글자나 두 글자 축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한 60여 사례가 이 방언에 조선의 방언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조선 열수 사이, 조선과 열수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의 이런 사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 달려있죠. 주석이 지금 진나라 때 곽박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는데 조선은 지금의 남남군이고 열수는 요동에 있다. 이게 조선과 그러니까 양남과 요동 사이에서 이제 불리는 글자인데 이때 이제 열수가 나오면서 열수를 요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동에 있는 강 요한 쪽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긴 해요. 다만 이제 열수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동강으로 봐서 조선 열수를 다 합쳐서 대동강 일대 조선인 쪽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연해 예비, 그러니까 연해 여비라는 거는 이제 베이징 근처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해당되는 오군이 있죠. 삼국, 어양, 부북경 이렇게 불리는 오군이 설치되었던 그 지역이 좀 구분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부터 조선 지역까지 비슷한 글자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조선어 어이고 일부는 중국 어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좀 명확하게 이제 글자들만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말하고도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비슷한 말이 있으면 이거는 조선어 어이일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글자들이 대체로 이제 중국보다는 상고음에 좀 가깝게 해서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오는 게 한대 이전에 한자가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